우리 3월 30일 날 주식회사 휴잔의 상품 외상대금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약속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대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초과이익은 선수금으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지금 얘는 우리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먼저 금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 장부에 가서 우리 날짜를 오늘 날짜 3월 30일자로 해서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휴젠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게 4,565만 원이 우리 외상 매출금으로 있던 잔액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음은 5,200만 원짜리니까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우리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에서 오늘 날짜 3월 30일 날 차변에는 우리가 어음 받았죠. 자, 받을 어음 우리 발행인이 휴젠이고 금액 5,200만 원이고 방금 외상 매출금 휴젠 거 받던 게 4,565만 원이었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은 휴젠 63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 분계는 끝났죠. 그죠? 저는 모든 분계를 철저하게 더하기 빼기 쉽게 되는 순서대로 하죠. 자, 그럼 이제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받을 어음 라인에 놓고 F3번. 자, 이번에 어음 받았고 받은 게 전자어음이죠. 어음 종류 6번. 자, 어음 번호는 004-2020 오늘 0330 3월 30일 그리고 1234 56789 자수고 발행은 오늘 날짜 만기는 2020년 6월 30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지점은 동구지점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견적서. 견적서는 거의 대다수가 계약금이에요. 그럼 계약금 지급 이번에 준 거네요. 전체 금액이 있는데 원재료 매입을 위해 주식회사 태광고무산업에서 견적서를 수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이체 지급하였다. 그럼 지금 37만 6천 원 이거 줬단 이야기죠. 보통예금에서. 자, 그럼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돈 빠져나간 날은 4월 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37만 6천 원. 얘는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 태광고무산업 37만 6천 원이다. 하셨죠? 다음 4번 기타 일반 거래에서 제품 창고 증축 공사네요.
제품 보관용 창고 건물의 증축 공사가 완료되어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공사 계약일 3월 4일에 계약금 지급하고 4월 3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 잔액은 5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은 전자입력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럼 지금 자, 이 상황에서 딱 봐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시려나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5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그죠? 전체가 2억 5천인데 부가세까지 해서 2억 7천5백을 받았고 줄 거고. 아니에요. 날짜 보면 돼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봐도 유추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대충 냄새가 났다. 그럼 3월 4일 날 건설 중인 자산으로 2,750, 그리고 4월 3일 날 건설 중인 자산으로 1억 1천만 원. 이렇게 합치면 그 금액이겠죠. 2,750이었으니까 1억 3,750.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5월 10일 날 다 주기로 했는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취득 시점이네.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얘하고 방금 3월 4일하고 적혀 있던 거 정리하고 앞으로 줄 돈이 우리는 취득원가가 되겠죠. 건물에.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제가 뭐 말한 것보다 내용이 훨씬 더 쉽죠. 분계가 매입 매출 그 세금 계산서 보면 4월 15일이고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제품 창고 증축 공사 2억 5천만 원의 별도 공급자는 고려건설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는 건물이고 대변에 이제 지금까지 일반 전표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썼던 거, 자, 이게 금액의 절반이었죠. 우리 문제 적혀 세금 계산서에 있는 1억 3,750만 원이 우리 지금까지 받았던 돈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정말 제가 말했던 것보다 분계가 훨씬 쉽죠. 그죠? 그냥 보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자, 다음 부가가치세로 와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 발행하고 순서. 자, 슈얼제의 제품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회사는 슈얼제에서 4월 20일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지금 25일인데 계약금 4월 20일 날 과거에 받았던 게 있고 나머지는 오늘 보통예금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분계 이야기고. 그럼 4월 25일 날 매매출 전표에서 11번 매출과세고 파워워킹화 수량은 10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슈올즈 발행할 거니까 전자세금은 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과거에 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선수금 100만원 나머지는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보고 한 번에 전송할게요. 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얘는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죠. 5월 3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이 거래에 대하여 내구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당초 공급일자 8월 30일, 내구신용장 개설일자 6월 15일, 은행 개설은행은 국민은행 춘천지점. 그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죠. 자, 보세요. 당초 공급일자 5월달이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우리 6월 15일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쓸 때도 수정세금계산서 할 때 우리 신고 연월은 5월로 하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뭐 별거 없네요. 자, 5월 30일자로 가서 얘는 원거래 날짜에 마이너스하고 영세율로 두 개를 발행해 줄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래서 올려놓고 전부 다 외상이랑 처리되어 있는 거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는 2020년 6월 15일이고 신고 연월은 우리는 2020년 5월이라고 쓰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있는 원래 이 날짜 5월달. 그리고 확인. 그럼 똑같이 건강신발 300개 개당 10만원짜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도 같이 전송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우리 이 앞에 거 4월달 거하고 5월달 거하고 다 합쳐서 봐야 보내야 될 게 보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 전부 다 발행해 주고 전부 다 전송해 주면 이번 문제는 끝.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문제 두 개. 자, 수출신고 필증이네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몇 개 없다라고 했죠. 지금 필요한 거는 쓴다면 뭐 문제에서 알려주면 필요한 거 아닐 거고 다음이 엔화로 78만 엔이네요. 결제 금액이 동경기업이고 수출신고 번호 있고 이거 말고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최종 환율 적혀 있고 자, 보면 자료 설명에서 자료 1은 1월 30일 선적한 일본 동경기업에 대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자료 2는 환율 내역이다. 수출 대금은 전액 8월 31일 받기로 하였다.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고 2기 예정 신고에 반영하시오. 시킨 순서대로 하면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선적일자 7월 30일. 자, 얘는 직수출이니까 16 수출이고 우리가 판 거는 건강 신발이죠. 제가 너무 그렇게 했나요? 여기에 필요한 정보 이것도 필요한 정보죠. 뭐 팔았는지 그죠? 건강 신발 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수량은 모르겠고 자, 금액은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에서 환율이 30일날 오는 환율은 100엔당 1100원 그러면 1엔당 11원이죠. 11원 곱하기 우리 결제 금액이 78만 엔이면 858만 원이 되네요.
이 금액이 이번 적용 금액이 되고 거래처는 동경 기업이고 돈은 31일 날 받기로 했어요. 미래에. 그러면 외상이다. 그럼 이제 얘 임명은 끝났죠? 끝났죠? 다음 수출 실적 명세서로 가서 기간은 이번 7월부터 9월. 수출 신고 번호 제일 위에 5번에 있는 092-12-18-055-74. 선적 일자는 2020년 7월 30일이고 통화 코드는 1번. 환율은 11원, 외환은 78만 엔. 사실 제 상향대로 하면 이거 먼저 항상 하겠죠. 문제 순서 이거부터 한 이유가 이거 진짜 보이잖아. 방금 힘들게 계산기 열어서 계산했는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고 이제 부가지 신고서는 매일 매출 전표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시키면 열었다가 저장 버튼 누르는 것까지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7월부터 9월에서 예, 858만 원 들어와 있죠. 이거 보고 저장까지 해야 이 모습이 그대로 채점기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이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12월 10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자료는 2017년도 거네요. 자, 바이오 슈즈에 대한 거래 내역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액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대손 확정일에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무조건 대손 충당금 잔액 있고 모질할 거예요. 항상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일단 대손 요건 판단 소멸시효 완성 되네요. 그럼 시킨 대로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부터 볼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해서 이번에도 매출 채권이니까 아니라 채권 매출세액에 대한 거니까 자, 기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이번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이 6번. 대손 기준일은 2017년 12월 12일. 3년 된 오늘 2020년 12월 10일. 대손 금액은 외상미수금 3,3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바이오 슈즈. 자, 이렇게 하면 작성이 끝났죠. 자, 근데 이거 막상 작성해오고 보면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이게 왜 3점짜리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점수 주기가 오히려 이게 더 애매하지 않나? 판정만 하고 입력하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방금 작성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들어오죠. 10월부터 12월에 여기 8번 칸에 방금 3,300 중에서 300만 원 마이너스 300 들어와 있죠. 그럼 얘는 저장해주고 자, 그럼 이제 이만큼 이제 일반 전표로 가서 날짜 오늘 12월 10일 날 외상매출금 먼저 치우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바이오 슈즈 3,300인데 방금 부가세 예수금으로 300만 원을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할 건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10일 날 외상매출금부터 찾고 대손충당금 보니까 딱 2천만 원 있네요. 그죠? 그럼 2천만 원만큼만 차변에 외상매출금 다운번호로 2천만 원 끌어 쓰고 모질한 거는 대손 상각비 1,000만 원 매출채권이니까 이렇게 끌어 써야 되죠. 그냥 대손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얘가 잔액은 있고 모질하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회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항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결산에서 첫 번째 외화평가네요. 계정 과목이 외화배상 매출금인데 외화 금액이 장부 적용 환율, 결산일 환율 100원 내렸네요. 95,000달러가. 그러면 950만 원 내렸죠. 100원씩이니까. 근데 외상 매출금이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 나오겠네요. 뭐 특별하게 보고 고민할 게 없네.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지금 외화 외상 매출금이 내렸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자산이니까 내리면 대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그레이스 95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다. 외화를 환산했는데 손해봤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저는 이런 거 민감하게 보죠. 직접 할 거냐 불러오게 해가지고 할 거냐. 자, 결산자료 입력 오고 유형자산 내역에 뭐 기계장치 포장기계 2020년 7월 1일 올해 샀네요. 자, 이렇게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운전비는 취득일 7월 1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시운전비 일단 매매출 전표 7월 1일도 한번 보고 기계장치 이야기고 일반 전표 7월 1일 날도 한번 보면 이거네. 시운전비 200만 원. 그죠? 이거는 사온 거고 매매출 전표는 기계장치 5천만 원 산 거고 일반 전표에 있는 거는 시운전비 200이고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돼야 될 건 5,200이겠죠? 시운전비 있으면 항상 조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야기 나오면 자, 그럼 5,200이 단기 매입액이 될 거고 단기 우리 신규 취득 될 거고 고정자산 등록하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 참고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계장치 코드 201번 포장기계 2020년 7월 1일 날 신규 취득에서 방금 시운전비 200만 원 합쳐서 5,200 정률법에 5년 그리고 경비 구분은 생산부 500번대. 우리 이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항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저 빠뜨린 거 있나요? 잘 빠뜨려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입력 끝났죠? 그럼 여기에 생명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이것만 계속하면 안 까먹는데 K랩만 갔다 오면 까먹어요. 이거 K랩에서 이걸 안 하다 보니까 12월이라고 하면 이제 12월 달 상각비가 나왔고 자, 얘 창 닫으면서 저장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하면 얘가 나왔죠. 지금 기능 모음에
그리고 결산 반영하고. 뭐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별로 안 어렵죠. 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주민에 들어와 있겠죠. 보나 마나. 여기에 예 207번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리고 500번대 감가상각비였고, 자, 이 감가상각 누구 얘기예요? 잘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얘를 실수했으면 Shift 키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왼쪽 아래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5번 누르면 얘 지울 수 있어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5번 있죠? Shift F5번 누르고 결산 분기해서 삭제 누르면 얘 지우겠냐고 하면 싹 지워지죠? 그럼 여기서 다시 금액 넣고 다시 추가해 다시 나타나요. 얘는 그런 삭제 기능이 없잖아. 우리 K랩은 위에 결산 분기에 삭제 버튼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혹시 그러면 방금 해버리면 Shift F5번 누르면 지워져요. K랩도 Shift F5번 하면 이 기능이 열려요. 그런데 그 결산 자료 입력에 지우는 게 있으니까 특별하게 말 안 하는데 얘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근로소득 관리에 가서 사원 등록. 자, 우리 직원이 누구죠? 박경원 본인이네요. 자, 본인에 대해서 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박경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배우자 이지민은 기타 소득, 문예창작 소득 200만 원 필요경비 60%가 있다. 자, 그럼 필요경비가 60% 있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40%가 소득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죠. 사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300만 원까지 기타 소득 금액은. 그래서 200 딱 보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소득 금액 아만 쳐도 300이 안 넘잖아. 자, 그 소득 금액 배우자 이지민 문제 없고, 장인 이민철도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 분리과세 선택하고, 장모 장민영은 이자 소득 100, 배당 소득 1800. 그럼 1900이죠. 2000만 원 안 됐죠. 금융 소득은 2000만 원까지 우리는 되죠. 자, 장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볼 때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정도 선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그러면 평생 라면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자, 그럼 지금 장인 장모는 일단 나이만 문제 없으면 다 되고, 근데 자녀는 둘 다 95, 98이니까 20살이 넘었네. 뭐 나이 때문이지 소득 금액에 문제되는 가정은 없다. 그죠? 그럼 이제 사원 등록에 박경원 씨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래요. 인사급여 가서 사원 등록으로 가고, 박경원 씨의 뭐 배우자도 있고 본인이 남자고, 뭐 본인에 대해서 특별한 거 쓸 거 없네요. 그러면 배우자 3번 이지민. 자, 소득에 문제 있는 사람 없었으니까, 장애도 없었으니까 그냥 쭉 쓰고 나이 때문에 알아서 판정되도록 쓰면 되겠죠. 그냥 쓰면 되는 거라 특이한 게 없어서. 자, 이거 나오고 나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 간간히 중도 퇴사자, 아니면 그냥 일반 월급인데 수당 등록, 뭐 이런 순서죠. 이번에는 중도 퇴사자라고 이번에 대놓고 적어야 그거잖아.
그거 아니니까 수당 등록해야겠네. 두 명이 있고 상조 예비도 있네요. 저는 항상 공제 쪽이 눈에 먼저 가는 게 공제 쪽이 특이한 애들이 한 번씩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야 늘 신경 써 보는 거니까. 자, 기본급 있고 문화수당 있는데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란 이야기죠. 연장 근로수당은 뭐 초과 연장하는 건데 뭐 생산직 김우진 씨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원 등록에 대해서 손대라는 게 아래 말이 없죠. 저도 이 시험 스타일대로 하면 얘에 대해서 생산직 비과세를 체크를 해야 된다면 아래 문제에서 사원 등록 메뉴로 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안 적혀 있고 바로 그냥 수당공제 등록하라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쓰고 비과세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돼 있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그냥 이용해서 문제 들어가라고 하면 손댈 게 있는 건데 들어가는 말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상조 예비하는데 지금 아래 자료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조 예비는 제시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저는 미환급 소득세 45,000원 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공제 등록하고 상조예비 공제 유형은 0번 무구분으로 하고 급여자료 입력은 급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죠. 자, 급여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 등록부터 가고 자, 첫 번째 문화수당 과세, 다음 식대 비과세, 다음 연장 근로수당, 이것도 연장 근로로 비과세로 만들어 놓고 다음 공제 등록으로 가서 여기에 상조 회비 실수 무구분으로 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체크가 돼야지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이게 체크가 돼야지. 자, 다음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요. 6월달 급여를 급여 2020년 6월 말일 김우진 사원 거 그냥 보고 쭉 쓰는 거였죠. 쓰면 됐고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이번엔 6월달 거 6월달 두 명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 나왔고 그럼 문제에서 저는 미환급 소득세 45,000원. 자, AT 시험에서는 간혹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알려주면 지방소득세 빼고 써야 돼요. 얘는 국세서식이니까. 얘는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서식이 아니에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국세신고예요. 국세신고. 그래서 혹시 알려주면 빼고 쓰시면 돼요. AT에서 그렇게 준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49,500원이다. 지방소득세 포함 이래 주면 45,000원만 쓰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 저장하고 다음 이제 연말정산 자료 설명이
부양가족은 모두 박정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양가족은 모두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는 반영되어 있다. 배우자 신수연은 자녀 박상준을 출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구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 자, 자녀 박상준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을 수치하였다. 어린이집에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네요. 자, 박정민이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전액 박물관과 미술관 사용분이며 다른 지출은 없다. 박정민의 국민주택 초과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월세세액 공제에 해당한다. 자, 우리 주택에 임대 임차하는 거 있죠?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급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있는 거고, 그 월세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규모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을 따져요. 요즘 TV에서 말 맞는 9억, 6억 이야기하고 있는 걔네들 있죠? 그거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임차하는 거 가지고는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아래에 또 어디 들어가라고 위치가 적혀 있죠. 자, 주소지는 박정민 주소지하고 동일함. 자, 일단 소득이 다 없어요. 그러면 나이만 따지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나이도 문제될 사람이 없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의료비에 대해서 보면, 자, 의료비는 신수연 배우자 거 의료비고 산후조리원이네요. 그죠? 얘 소득 금액이 얼마지? 죄송해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좀 가서, 지금 얘가 박정민이죠. 박정민이 7천만 원 안 되네요. 7천만 원 안 되면 200만 원까지 되죠. 그래서 얘 되겠네요. 산후조리원. 자, 다음 교육비는 현장 체험학습비가 있네요. 자, 현장 체험학습비는 어디 등급이라 해야 되나?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수학여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기억에 유치원 수학여행 이상하죠?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특별활동비는 되는 거예요. 특별활동비는 수업료예요. 그래서 체험학습비하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이라 생각하면 유치원 얘는 이상하죠? 초중고는 학교마다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30만 원씩 되는 건데, 그래서 얘는 대상 아니니까 그냥 얘는 빼면 되고, 다음 현금 영수증은 이따가 뭐 미술관 쪽에서 쓰면 되고, 월세도 본인 거 쓰면 되죠.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끝이네요. 자, 그럼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탭에 가서, 자, F2번 누르고 신수연 국세청 자료 한 건에 130만 원이고, 끝에 가서 여기 산후조리원 해당 유무에 동그라미. 우리 처음 동그라미 해봤다, 그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의료비는 되었고, 다음 교육비 필요 없고, 자,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탭으로 가서 본인 거에서, 자, 도서 박물관에, 자, 여기에 그냥 일반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일반 현금 영수증 쓴 거는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공연 박물관에 56만 원이 있는 거래요. 그죠? 지금 그냥 여기만 본인 거라서 본인 라인에 국세청 위에 자료에다가 쓴 거예요. 다음 이제 월세 정산 명세로 와서 화면 아래에 보시면 월세 세액이라고 있죠. 클릭하고 들어가서 임대인은 이상희,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택 유형은
아파트. 면적은 155. 주소는 우리 박재민 주소하고 같다라고 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경남 아너스빌 102동 1403호.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총 월세는 올해는 2달만 들어갔네요. 300만 원. 월세가 150인데 올해 11월 달이라서 2달만 올해 총 납입한 거.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사람 끝났죠. 이 사람은 뭐 이렇게도 세금 더 내야겠네.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우리 이제는 좀 쉬었다가 제가 지금 이제 프린터 드릴 테니까 프린터물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